이제 뭐 대통령께서 뭐 말씀하신 데 있어가지고 기조는 어쨌든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사실 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약간 의구심을 품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모 기자가 질문했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공약 파기 아니냐. 공약이라는 건 사실 이거 재협상하겠다라는 거 파기하겠다라는 거였는데 형식적으로 그런 건 어렵다고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좀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이르고 난감한 질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논객이 아닙니다. 예. 논객이라면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답할 수 있어야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좀 큰 틀에서 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보고 이 형식이 정착하게 되려면은 제 생각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어도 현안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현안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한 답변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제 기조에 대해서도 이제 한 기자가 질문했지만은 결국 이제 신수종 산업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게 또 우리 여기 라디오 보면 신수종 산업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곽 박사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신수종 사업이 뭐냐라는 것에 가지고도 사실 좀 두리뭉실한 답변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잘 보면 적폐청산에 대한 질문 하나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기자들의 관심이라는 것도 결국 적폐청산이라는 거는 이제 완료형이 되어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집중될 텐데 그에 대해서 정부가 좀 비전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디테일로 들어가서 9번째 꼭지 정도가 아마 한일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2015년 12월 28일 날 한일 합의 같은 경우는 10억 엔이죠. 10억 엔을 안 쓰면 어찌되었건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의 위안부 협상이 사실 진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안 쓰고 그냥 두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면 뭐 돌려줘도 되고요. 혹은 재협상이 원하면 재협상 진행하면 되는데 결국 한일 관계를 저는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표현을 하셨다고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3국 정상이 모였을 때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 동맹관계가 아니다라고 이미 천명을 하셨거든요. 결국 한일 관계가 이 잘못된 매듭을 풀어야지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진실과 정의의 원칙을 천명하셨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그 노력으로 사실 이 재협상에 임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일 관계의 문제는 아마도 앞으로 외교부가 아마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사실 혁신성장 관련된 부분은 두 번째 꼭지에서 다루면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라든지 2,000개 스마트 공장 보급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혁신성장과 재벌기업 국민안전으로 이어지는 이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꼭지 부분이 저는 분명히 이 다음 적폐청산 이후의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는 어떤 발언이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과거에 박근혜 정부 2015년에 합의했을 때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근거가 뭐였냐면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지 않는 협상을 왜 하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 가지고 이미 두 분의 할머니들이 이건 아주 잘못된 그 강경화장관의 발표다라는 취지, 정부의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방적 파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외교부 입장을 좀 전달한 것을 피해자 할머니들의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았을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과거엔 또 그런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죠, 외교부가.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저는 결국에는 위안부 합의라는 거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만족할 만한 걸 전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위안부 합의 2015년에 한 뒤로 지금까지 벌써 제가 알기로 4분인가 3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의 협상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 모르겠지만 협상력 또는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파기한 다음에 더 나은 협정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정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파기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뒤집어 말하면은 과거에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그때 10년도 더 전이 아닙니까? 더 많은 할머니들 생존해 계셨고 우리 협상이 셀 때인데 그 당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협의를 진행 안 했잖아요, 보면은. 협상 시도를 아예 하지 않았잖아요. 왜냐, 그건 어려운 협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합의에 대해 가지고 피해자 할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잘못된 협상이죠. 그 정도밖에 못 받아냈으니까. 다만 이제 대선 과정에서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가면 이걸 파기하고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거는 지금 좀 주워 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게 저는 아주 그래서 강경화 장관의 한 말들이 옳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던 것만큼 현실적으로 합의 파기할 수 없는 것도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보수 진보층 양측을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앞으로 이보다 더 좋은 협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기하기 좀 어렵다는 뜻을 좀 밝히는 것도 저는 이거 봉합하는 데 아주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그 논리이기 때문에 저도 그 논리에 공감하기 때문에 2015년 협상은 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 합의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그 2015년 당시에 제로베이스에서 정말 좋은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미 합의가 전제된 상태에서 이걸 파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재협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계에서 저희가 부채를 안고 다시 협상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같은 논리로 저는 2015년 당시에 제로베이스 당시에 합의 자체를 해서는 안 됐었다. 피해자 할머니들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는 그 합의 자체는 무용지물이었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어린 나이에 그런 험한 일을 당하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만약 제로베이스에서 나은 협상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면은 그분들이 더 젊었을 때 더 많이 생존하셨을 때 그 전 정부에서 안 한 이유가 뭐냐? 결국엔 그게 제로베이스에서 한다는 게 말이 쉽지 해보면 아니라는 거거든요.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시는 건요. 뭐 예전에 미국 의회에서도 할머니가 가셔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진정어린 사과입니다. 반성과 사과를 전제한 합의가 중요한 것이지 저희가 10억 엔을 받든 100억 엔을 받든 대답을 하셨고 이 박정엽 기자 이분은 어떤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했을까요?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결국 뭐 큰일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비판도 많이 달리고 나도 많이 겪어봤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네. 근데 이게 좀 전 들으면서 좀 그렇긴 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의원 시절에 자기한테 비판 댓글 다는 사람들 고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비판 댓글이었나 뭐 하여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신다는 게 좀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사람이 역치가 있어요. 역치라는 게. 예.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참지 못한 한계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 기자도 그런 거였겠죠. 기자도 자기가 쓴 내용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자기가 내용을 잘못 전달했다는 참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조금만 비판적으로 가면은 성향적으로 이제 뭐 몰아붙인다든지 이러면은 아마 대통령께서 똑같은 거였을 거예요. 옛날에 의원 시절에도 보면은 본인이 뭐 행한 의정 활동에 대해 가지고 누가 이건 잘못됐습니다 댓글 다는 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아냥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끔 참을 수 없는 수위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취지에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네. 뭐 사실 이제 악플이 질문은 정말 좀 최악의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 어찌 칭찬을 싫어하겠습니까? 결국 그리고 이런 저도 기자들에 대한 과도한 공격들 뭐 기레기라고 표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다만 외신은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꽉 막힌 동북아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궁금해하고 또 실제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네. 그런데 악플을 대통령에게 질문한다? 이건 뭐 정말 어쩌란 건지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뭐 댓글 금지하는 지시를 조치를 하라는 건가요? 정말 이 질문 자체가 저는 뭐 약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 따로 평가를 못 하겠네요. 저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댓글 관련해 가지고는 솔직히 저도 이제 몇 번 목격한 게 뭐냐면은 뭐 양 진영이 전부 다 이제 솔직히 말하면 뭐 새벽에 혈투라고 하나요? 새벽에 이제 주요 기사에 댓글 탑을 먹으려고 이제 뭐 각자 트위터에다가 지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뭐 불건전한 소통인 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자가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한 게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원론적으로는 좀 상황이 그렇다면 심각하다면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한 말씀만 던지셨으면은 뭐 우문현답될 수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이제 뭐 살다 보면 그런 겁니다라고 답하시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나도 그걸 겪어봤으니까 너도 겪어라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달라 이 정도. 나도 그렇게 겪었으니까 너도 겪어라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나요? 이건 아닌데. 저는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준 공인의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죠. 대통령을 많이 받았겠죠.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이제 기자들에게는 저는 이제 약간 좀 가혹할 수. 왜냐하면 기자들이라는 거는 어쨌든 필설로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아니라 이제 자꾸 이제 뭐 그거 외의 요소로 공격받게 되면은 직업적으로 힘들거든요. 그거는. 오늘 외신 기자들 질문에는 3명밖에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적 여건을 놓고 봤을 때 3명밖에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질문할 게 많아요. 북핵 문제라든지 중국과의 관계 문제,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한일 간의 관계,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 한국의 대미 정책의 변화 가능성,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을 건데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나라가 휴전선 근처에서
산천어 낚시 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에 좀 뭐라 그럴까 이런 내용들이 너무 우리 국내 기자들 중심으로 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뭐 그런 부분으로 저는 짚을까 하네요. 근데 이제 BBC 로라 비커 기자는 워싱턴 트럼프 대통령과 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을 대하는 것은 달랐다. 문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제한 없이 1시간 동안 답했고 언론에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은 나가라 그러잖아요. 손가락 딱 찢어가면서 CNN 듣기. 서로 참 부론지간 같은데. 자, 이제 여기까지 또 두 분 말씀을 듣고 이제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갈까 합니다. 요 외신 문제 질문이 하나 있네요. 외신 질문에 북핵 문제에 집중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압박이 필요한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겠다. 소위 이제 뭐 당근과 채찍 같은데요.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는가 질문 내용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건 내 덕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신 기자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 답이 인용문 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인용문 닫고. 그러니까 이 답변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기자가 또 하나 물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 제재에 대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더니만은 대통령께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국제사회 제재 수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굉장히 좀 공감합니다. 그런데 안보관 입장에서. 그런데 다만 그렇다면 이제 평창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 수준에서 어긋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약간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중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했던 게 사실 선수단이 오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의 지원은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현실적인 물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당장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가지고 평창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수단의 방안 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 예를 들어 응원단이 오는데 그 숙식을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제재를 위반하는 게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마 기자는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였을 거예요. 대통령께서 원칙론 언급하면서 오히려 차라리 저는 이번에 북한에 좀 내줄 선이 어디까지다라는 거는 명시해 주셨으면 오히려 좀 오해가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이걸 제재라고 하지만은 아니 선수단이랑 교류 목적으로 남북이 이렇게 북한이 오는 거는 나는 여기까지는 지원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못 박으셨으면은 차라리 앞으로 잡음이 없을 텐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다고 선박으셨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IOC 위원회 차원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내의 어떤 평화적 참가에 대해서만 또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라고 한다면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이 정말 신뢰를 보여줬다는 건데요. 사실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전쟁을 준비하기보다는 무력 시위의 역할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북 간의 대화 노력을 존중하겠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답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미 동맹의 이제 신뢰가 굳건해졌다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량을 이미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노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더 이상 더 이상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이 표현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우문이었어요. 우문이었는데 너무 진지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공이 너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미동맹과 관계의 한 일면을 여러분들께서 보신 거다.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넘기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여튼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성격 자체가 성품 자체가 진지하다 이런 뜻이겠죠. 생각이 들고 경제 기조에 대해서도 이제 한 기자가 질문했지만은 결국 이제 신수종 산업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게 또 우리 여기 라디오에 보면 신수종 산업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곽 박사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신수종 사업이 뭐냐라는 것에 가지고도 사실 좀 두리뭉실한 답변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잘 보면 적폐청산에 대한 질문 하나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기자들의 관심이라는 것도 결국 적폐청산이라는 거는 이제 완료형이 되어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집중될 텐데 그에 대해서 정부가 좀 비전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디테일로 들어가서 9번째 꼭지 정도가 아마 한일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2015년 12월 28일 날 한일 합의 같은 경우는 10억엔이죠. 10억엔을 안 쓰면 어찌되었건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의 위안부 협상이 사실 결국에는 위안부 합의라는 거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만족할 만한 걸 전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위안부 합의 2015년에 한 뒤로 지금까지 벌써 제가 알기로 4분인가 3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의 협상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 모르겠지만 협상력 또는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파기한 다음에 더 나은 협정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정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파기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뒤집어 말하면은 과거에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그때 10년도 더 전이 아닙니까? 더 많은 할머니들 생존해 계셨고 우리 협상이 셀 때인데 네. 그 당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협의를 진행 안 했잖아요, 보면은. 협상 시도를 아예 하지 않았잖아요. 왜냐, 그건 어려운 협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합의에 대해 가지고 피해자 할머니 뭐 대통령께서 뭐 말씀하신 데 있어가지고 기조는 어쨌든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약간 의구심을 품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모 기자가 질문했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공약 파기 아니냐. 공약이라는 건 사실 이거 재협상하겠다라는 거, 파기하겠다라는 거였는데 형식적으로 그런 건 어렵다고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설명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좀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이르고 난감한 질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논객이 아닙니다. 예, 논객이라면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답할 수 있어야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좀 큰 틀에서 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보고 이 형식이 정착하게 되려면은 제 생각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어도 현안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현안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한 답변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혁신성장과 재벌기업 국민안전으로 이어지는 이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꼭지 부분이 저는 분명히 이 다음 적폐청산 이후의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는 어떤 발언이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과거에 박근혜 정부 2015년에 합의했을 때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근거가 뭐였냐면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지 않는 협상을 왜 하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 가지고 이미 두 분의 할머니들이 이건 아주 잘못된 그 강경화 장관의 발표다라는 취지, 정부의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방적 파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외교부 입장을 좀 전달한 것을 피해자 할머니들의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았을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과거엔 또 그런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죠, 외교부가.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저는 경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안 쓰고 그냥 두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면 뭐 돌려줘도 되고요. 혹은 재협상이 원하면 재협상 진행하면 되는데 결국 한일 관계를 저는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표현을 하셨다고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삼국 정상이 모였을 때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 동맹관계가 아니다라고 이미 천명을 하셨거든요. 결국 한일 관계가 이 잘못된 매듭을 풀어야지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진실과 정의의 원칙을 천명하셨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그 노력으로 사실 이 재협상에 임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일 관계의 문제는 아마도 앞으로 외교부가 아마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사실 혁신성장 관련된 부분은 두 번째 꼭지에서 다루면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라든지 2,000개 스마트 공장